예, 문화가 있는 수요일, 세상의 모든 문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 겸 방송인 썬킴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복절인 지난 15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드디어 서거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오늘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유해 안장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범도 장군이 돌아오기까지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뭘까요? 1943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죠. 78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남북 간의 유해 봉환 경쟁이었다라고 해요. 그 카자흐스탄도 아시다시피 이제 소련의 일환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91년도에 독립을 한 이후에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이제 봉환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딱 이제 북한도 이 홍범도 장군이 이제 고향이 평양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원래 고향이 평양이기 때문에 우리 북한으로 봉환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까레이스키라고 하고 있는 그 고려인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인 사회가 스탑. 여기서 이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남한이냐 북한이냐 남한이냐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 논쟁이요. 근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토카예프 대통령이죠. 카자흐스탄에 적극적으로 이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카예프 대통령 취임 그 축하 편지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꼭 대한민국에 봉환 좀 부탁드리겠다라고 하고 그 카자흐스탄 외무장관 생일 축하 카드에도 꼭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대한민국으로 봉환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고 하죠. 정리하면 김영삼 정부 때도 유해 봉환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북한과의 경쟁 때문에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여러 차례 로비면 로비 아니면 친서면 친서 이렇게 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죠. 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별명이 백두산 호랑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홍범도 장군은 1868년도에 평양 인근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 당연히 그 머슴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도 머슴이었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산후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머슴이다 보니까 이제 일도 해야 되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제 젖동량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 젖동량을 너무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홍범도 장군님이 이제 9살 때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거죠. 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고아 홍범도 장군이 선택을 했었던 유일한 초이스는 뭐냐면 군대에 입대하는 거였어요. 근데 군대에 입대했는데 모든 비리가 너무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월급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상관을 패고 탈영을 해버려요. 탈영을 한 다음에 어딜 가냐면 금강산에 있는 그 신계사라는 그 절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지담 스님한테 이제 그 수계를 받는데 이제 스님이 된 거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글도 배우고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때 처음 배웠다고 하죠. 그리고 그 나름 평생 동반자인 그 여승이 계셨는데 비구니가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결혼까지 해가지고 가정이 생겼는데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해서 다시 황해도로 나와요. 속세로. 나온 다음에 제지공장에 취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지공장 사장이 7개월 동안 또 월급을 안 주고 마지막에 또 무슨 말 하냐면 이봐 공밥이랑 내가 잠자리 제공했으니까 네가 오히려 돈을 내. 이 말을 듣고 또 이 홍범도 장군님께서 격분하셔가지고 또 패요. 제가 지금 백두산 호랑이의 이유를 여쭤봤는데 홍범도 장군님의 지금 폭행과 탈영과 재취업과 지금 시간 제한이 있어서 나오는 거죠.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별명이 붙었는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주인을 패고 다시 산으로 들어가는데 산에 두 번째 들어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속에서 살자라고 하면서 사냥을 해서 이제 먹고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총을 쏴 보니까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거예요. 원샷 원킬 느끼셨던 거군요. 그렇죠. 내가 정말 총 쏘는데 천부적인 재질이 있구나 해서 주변에 있는 포수들을 다 모은 다음에 산속에서 이제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이 포수 생활을 하는데 증명된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500m 앞에 있는 호랑이도 원샷 원킬 한 방에 쏴 죽였다. 그때부터 나르는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즉 호랑이를 잘 잡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포수니까요. 예, 근데 뭐 이제
그 탄생의 비화나 혹은 네. 영웅에 대한 영웅담인데 이제 호랑이 산 속에서 있는데 500m의 밖에 있는 호랑이를 육안으로 본다는 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500m 거리가 거의 불가능한 0.5km. 그렇죠. 네. 아무튼 그거란 맥락 속에서 이제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이제 붙었다. 네. 사실 홍범도 장군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 건 별명도 있겠지만 봉오동 전투일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101주년이어서 더 의미가 깊은데요.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1905년도에 이제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뺏긴 다음에 이 홍범도 장군과 같이 뜻을 같이 하던 분들이 이 조선 땅에서는 우리가 뜻을 못 이루겠다 해가지고 그 압록강을 넘어서 간도 지역으로 넘어가고요. 거기서 이제는 의병이 아니죠. 독립군을 만듭니다. 대한 독립군이란 단체를 만드는데 그로부터 약 10몇 년 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간도지방에서 독립군을 운영을 하던 홍범도 장군께서 국내에 있는 조선 백성들과 우리 간도에 있는 우리 독립군이 같이 힘을 합치면은 조선 독립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군사 행동에 들어가는데 1920년도에 그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있는 일본 관공서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약간 게릴라전을 펼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측에서도 이거 뭐냐고 저기 두만강 건너에 있는 그 당시는 이제 정규군이라고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일본군에서도 약간 무슨 오합지졸 단속을 하기 위해 가지고 월강 추적대를 보냅니다. 강을 넘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가다 추격해서 가가지고 두만강 건너에 이제 봉오동 계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거기가 약간 그 디귿자 모양으로 돼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잘 못 나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일본군 측에서도 갈등을 했다고 해요. 여기 잘못 들어가면 우리 전멸이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본군에서 이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을 오합지졸로 본 거예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렇죠. 예. 일단 들어가자. 우리가 잡을 수 있다. 들어갔는데 웬걸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전멸을 해버리죠. 그것이 바로 1920년 3.1운동 1년 후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입니다. 당시 이제 봉오동 전투는 영화로도 나와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봉오동 전투와 같은 해인 1920년 즉 3.1운동 다음 해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와 그해 10월에 김자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의 승리 또 역시 홍범도 장군이 이끄셨던 전쟁이었는데 이 전투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봉오동 전투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우리나라 독립군과 일본군과 첫 교전에서 우리가 첫 승리였거든요. 일본 측에서는 당연히 약이 오르겠죠. 잡자고 저 독립군들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규군의 규모라는 걸 이제 파악을 했어요. 일본 이제야 측에서도. 비로소 파악을 한 상황에서. 예. 그러면 정말 대대적인 병력을 두만강을 건너서 보내야 되는데 간도 지역에 그때는 아직까지 그 간도는 중국 땅이지 않습니까? 뭔가 명분이 필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훈춘 사건이라고 해서 그 두만강 건너에 있는 훈춘 마을에 있는 이 일본 공관을 만주에 있는 마적대를 매수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시켜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일부러 사건을 벌인 거죠. 드디어 명분이 생겼다. 자, 대대적인 토벌단 출발하자 했는데 아주 그 당시 이제 이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백두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자고 계속 약을 올리는 거죠. 이쪽으로 와라. 백두산은 네, 홍범도 장군이 잘 아시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1920년 10월이죠. 10월 25일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리라는 지역에서 이제 일본군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는데 일본군이 거의 전패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리 전투죠. 예, 항일 무장투쟁사를 생킴 선생님에게 이름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항일 무장투쟁사를 생킴 제가 또 약간의 오해나 왜곡이 있었다면 제가 방송 끝나고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그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생킴 선생님과 함께하는 항일 무장투쟁사였고요. 저기 샘킴은 요리사고 전 썬킴. 썬킴 선생님과 함께하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지금 처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유해가 있고 그 카자흐스탄에서의 유해 봉환 과정에서의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일종의 경쟁도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왜 홍범도 장군께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마지막에 좀 생을 달리하셨을까요? 그 자유시 사건이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독립군끼리 약간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교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1921년에 있었던 그 시베리아 자유시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많은 독립군들은 이제 그 간도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뭐 상해 이쪽으로 다 빠진 상황이었는데 홍범도 장군만은 나는 그래도 여기 연해주에 남겠다. 여기서 난 독립군의 그런 뭐 베이스를 삼고 키우겠다 군사를 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 군사도 양성을 하고 뭐 이제 후학도 키우고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1937년이었거든요. 그때는 벌써 그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소련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예. 스탈린이 집권하고 상태였거든요. 1937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중일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그걸 딱 스탈린이 봤는데 뭐냐면 일본이 중국도 침략을 할 저런 그 능력이면은 분명히 우리의 그런 그 영향권인 연해주도 분명히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막아야 되는데 스탈린이 봤을 때는 자기 이제 러시아인들이 봤을 때는 고려인 그러니까 조선인이죠. 조선인과 일본인 구별이 안 된다. 누가 스파이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해서 연해주에 살고 있는 고려인 즉 조선인들을 모두 다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버리는 고려인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예. 무려 17만 명이 120대의 열차에 나눠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가는 길에 많은 그렇겠죠. 조선인들이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지금의 카자흐스탄 등등등의 중앙아시아인데 거기서 이제 그들이 불렸던 명칭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까레이스키죠. 그런 과정 속에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에서 유명을 달리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 또 묻혀 계시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조국에 돌아오셔서 예. 저는 참 그 가슴 아팠던 장면이 뭐냐면 그 유해가 봉환될 때 예. 그래도 오래 사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봉환되는 우리 이제 공군기가 그 카자흐스탄 상공을 3바퀴 돌더라고요. 1번, 2번, 3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나누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십시다, 장군님. 네. 어떻게 보면 산 날만큼의 시간 동안 그곳에 묻혀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인사를 드리는 하나의 예의 같은 방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벌써요? 예. 네. 예, 저희가 4분밖에 남진 않았습니다. 네. 예. 미국의 20년 전쟁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고요. 이 좀 하나하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탈레반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어로 학생들이란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우리 임 변호사님도 저와 비슷한 세대인 것 같으신데 아니신가요? 제 답변 드리진 않고요. 예, 탈레반에 대해서 학생들이라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 1979년도부터 1989년까지 10년 동안 그 아프가니스탄은 공산 정권이었습니다. 공산 정권이었는데 그 공산 정권의 그 폭압에 맞서가지고 무자헤딘이라는 그 이슬람 청년들이 맞서 싸우거든요. 공산 정권 물러가라. 거기서 이제 그걸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이제 그 람보 시리즈가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89년도에 이제 공산 정권이 물러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아프가니스탄이 헬게이트가 열려버려요. 그 이제 우리는 그 아프간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춘추 전국, 아프가니스탄의 춘추 전국 시대를 누가 이 정리를 하냐면 그 당시에 떠오르던 신흥 세력이었던 무장 조직 탈레반이 다 정리하고 집권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판 진시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94년도에 집권을 하게 되죠. 94년부터 2001년도까지. 예, 2000년 초반까지 하다가 9.11 테러 이후에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 속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라크까지 그렇죠. 전쟁을 이어나가는데 결국 미국이 오래된 전쟁에서 어쨌든 철군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철군한 지 채 6개월 이제 막 6개월 뭐 이제 전후로 된 상황에서 오랜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친미 정권 혹은 반 탈레반 정권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했던 명분은 그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딘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숨겨줬다라는 명분으로 침공을 했는데 예, 그렇죠. 지금 그런 명분이 없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 이런 말 했다고요.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미군을 빼자. 2010년도에 이제 부통령 당시에 이미 예, 네. 오바마 정권 때 부통령으로서 그렇죠. 그때요. 지금 미군을 우리 빼자. 그랬더니 이제 반대하는 의견 그 측에서는 그러면 민간인 피해가 상당할 것이다. 지금 미군을 빼면 안 된다.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 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한국 외신에서는 엿드세요라고 이제 그 보도를 하던데 그거보다 더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아프간 백성들 국민들이 죽든 말든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로 나갈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은 어쨌든 바이든이 부통령 때도 그렇게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밀어붙였다면 그렇죠.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는 이 정책을 역행할 가능성은 없다. 그 기조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 인권 관련돼서 지금 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탈레반이 집권했을 때 탈레반 안에서 여성 인권이 하락할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그 탈레반 측에서는 부르카라고 하죠. 눈도 다 가리는 그런 그 복장. 그러니까 부르카 착용을 뭐 강요를 안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들어온 외신이 만약에 맞다면은 그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 부르카를 안 입고 원피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 한 여성을 길거리에서 총살을 했다라는 외신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부디 아프가니스탄의 시민들, 특히 여성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문화가 있는 수요일 교수겸 방송인 썬킴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